사랑해요. 지랄하네, 이 미친놈이.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제게 온 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남편이 지금 한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전화 한 통을 받고 굳은 표정으로 집을 나가 아직 행방불명 상태예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지난달 말일에 받은 100만 원이 전부예요. 단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었던 착한 남편. 아직도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올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61살이에요.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혼자 딸 둘을 키웠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겐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새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사는 삶.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맛있는 밥을 해 먹고 밤이면 남편이 용돈벌이 나가고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딸 집 작은 방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통장엔 100만 원, 남편은 한 달째 연락 두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한 달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 박우진이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진이 재킷을 입고 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부동산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녀온다고 했어요. 저녁 8시였는데 부동산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금방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0시가 넘어도 안 들어왔어요. 11시, 12시, 새벽 1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박우진 아저씨한테 연락 온 거 없냐고. 딸도 모른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할까 생각했지만 아직 24시간이 안 돼서 접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우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꺼져 있지 않았지만 받지 않더니 나중엔 아예 꺼졌습니다. 문자도 100통 넘게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우진을 처음 알게 된 건 8개월 전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남자가 보였어요. 나이는 60 중반쯤 돼 보였고 깔끔한 차림에 얼굴도 인상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있으니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날씨가 참 좋죠. 산책 자주 나오시나 봐요. 네, 매일 나와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박우진이고 대기업에서 30년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다고 했어요.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 작가에서 혼자 산다는 말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혼자 딸 둘 키웠다고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작년에 그만뒀다고, 지금은 딸들도 다 출가해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우진은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힘들었겠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20년 넘게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1주일, 2주, 3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진은 항상 제 말을 귀담아 들어줬고 웃게 해줬습니다. 석 달쯤 됐을 때 우진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은 정말 신사였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요. 우진을 처음 만난 건 8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28배 결혼해서 32에 이혼했으니까 거의 30년을 혼자 산 셈이에요.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큰 딸이 5살, 작은 딸이 3살 때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주방밖에 없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하루 13시간을 일했습니다.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청소하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딸 둘 키우기엔 빠듯했어요. 월세 50만 원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밥 먹이고 옷 사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주방 보조에서 주방장 보조로 올라갔고 월급도 220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딸들은 자랐습니다. 큰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작은 딸이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학원비가 더 들었습니다. 저축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작은 딸도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식당 주방에 있었어요. 주방장이 됐고 월급은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쯤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왔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저녁이면 계단도 힘들게 올라갔어요. 60이 됐을 때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이 더 일하라고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살던 집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빼면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큰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줬어요. 작은 딸도 취직하고 독립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제게 남은 돈은 3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됐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외로웠습니다. 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지만 그뿐이었어요.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이 높다고 했어요. 당뇨도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나갔어요. 1시간쯤 걷고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게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남자가 앉았어요. 6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얼굴도 인상이 좋았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눈인사를 하게 됐어요. 2주쯤 지났을 때 그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자주 나오시나 봐요. 네, 매일 나와요. 운동하라고 해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나와서 걷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박우진이라고 했어요. 대기업에서 30년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식은 없다고 했어요. 이 동네에서 자가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가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딸 둘을 혼자 키웠다고 20년 넘게 식당에서 일했고 작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딸들도 다 출가해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우진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었겠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벤치에서 만나 함께 걸었어요. 1시간쯤 걷고 공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진이 항상 커피값을 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진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진은 정말 신사였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심도 깊었어요. 2달쯤 됐을 때 우진이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라고 했어요. 가보니 깔끔한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가구도 좋았고 정리도 잘 돼 있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우진이 설거지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겠구나. 나머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미선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선 씨가 너무 좋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60이 넘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도요. 우진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넉 달째 만나고 있을 때 우진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가족들한테 소개해도 될까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60이 넘어서 다시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진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일주일 뒤 큰딸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우진 이야기를 꺼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처음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이신데요? 대기업에서 30년 일하다 퇴직하신 분이야. 집도 있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2주 뒤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큰딸, 작은딸, 우진 그리고 저. 넷이서 한식당에 갔어요. 우진은 정장을 입고 나왔고 딸들한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고 있고 남은 인생 잘 모시겠습니다. 말투도 차분했고 태도도 진중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딸들 이야기를 잘 듣고 적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큰딸이 직장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고 작은 딸이 고민 상담을 하면 조언도 해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큰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은 분 같아요, 엄마. 엄마 행복하세요. 작은 딸도 좋은 분 같다며 웃었어요. 딸들이 인정해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 전화했어요. 딸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미선 씨가 잘 키우신 거예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진도 좋은 인상 남겼다고 전했어요.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진이 제 원룸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우진이 설거지를 했어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망설여졌어요. 다시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2주를 고민했습니다. 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큰딸은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하라고 했고 작은 딸은 좋은 분 같으니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우진한테 전화했어요. 좋아요. 같이 살아요. 우진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선 씨,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30평대인데 5억 정도 해요. 이 집을 팔고 미선 씨 돈이랑 합치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있으세요? 3억 정도요. 그럼 8억이네요. 네, 8억이면 45평대 신축 아파트 갈 수 있어요. 넓고 좋은 데서 편하게 살아요. 고민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진을 믿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일한 사람이고 집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일주일 뒤 우진이 집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한 달 안에 팔릴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원룸 전세 보증금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뒤 우진이 전화했어요. 미선 씨, 집 팔렸어요. 5억에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잔금 받아요.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45평대 신축 아파트가 8억 원이었어요. 위치도 좋았고 단지도 깨끗했습니다. 우진이 여기가 좋겠다고 했어요. 계약하러 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냈고 한 달 뒤 잔금 7억 5천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 씨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진 씨 덕분이에요. 그날 밤 통장에서 3억 원을 우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진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뒤 잔금을 치렀습니다. 우진이 5억, 제 돈 3억 합쳐서 8억 원. 등기도 끝났고 열쇠도 받았어요. 우리 집이었습니다. 입주일은 2주 뒤였어요. 그 사이 가구를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우진이 다 골라줬어요. 좋은 거로 사자고 했습니다. 딸들도 와서 집을 봤어요. 큰딸이 넓고 좋다며 기뻐했고 작은 딸은 부러워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입주 당일 우진이 이사짐을 다 정리해줬어요. 무거운 것도 혼자 들고 가구 배치도 다 했습니다. 저는 주방 정리만 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멋진 전망. 꿈만 같았어요. 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저도요. 우진 씨.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편안했어요. 예순이 넘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과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토스트와 계란, 커피.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침은 할게요. 미선 씨는 쉬세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우진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곤 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8시쯤 되면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렸습니다. 우진은 항상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제가 숨이 차면 멈춰서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9시였어요. 우진이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혼자 사는 남자가 이렇게 깔끔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10시쯤 되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우진이 무거운 건 다 들어줬습니다. 생수 한 박스, 쌀 10kg 다 혼자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동안 우진은 재료를 다듬어 줬어요. 파를 썰고 감자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양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제가 설거지하면 우진이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오후 2시쯤 되면 우진이 낮잠을 잤습니다. 밤에 대리운전 나가니까 낮에 자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잤습니다. 4시쯤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어요. 우진이 발코니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담배 피우는 거 괜찮냐고 물었지만 밖에서만 피우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5시부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우진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6시 반에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별일 없었다는 이야기뿐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7시 반쯤 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우진이 다 하겠다고 했지만 같이 했어요. 우진이 씻는 동안 제가 닦았습니다. 8시가 되면 우진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선 씨, 나 나갈 준비해야 해요. 대리운전이었습니다.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오는 거였어요. 처음엔 안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남자가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용돈벌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밤 시간대가 손님이 많아서 괜찮아요. 말리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하고 싶다는데 막을 수 없었어요. 8시 반이면 나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항상 나가기 전에 제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 잘 잠그고 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문이 닫히면 혼자가 됐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들어왔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깨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날 아침, 우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선 씨, 이거 생활비로 쓰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대리운전으로 번 돈이에요. 생활비로 쓰세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진 씨가 쓰세요. 힘들게 번 돈인데. 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 씨, 저는 미선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받아요.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예순이 넘어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하늘이 준 선물 같았습니다. 그 뒤로 매달 말일이면 100만 원을 줬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양해도 꼭 쥐어줬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변함없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산책을 같이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봐주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나가고 월말이면 100만 원을 줬습니다. 큰딸이 집에 놀러 왔어요. 우진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좋은 분 만나셨네요. 부러워요.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딸도 왔어요. 우진이 작은 딸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작은 딸이 사양했지만 우진은 받으라고 했어요. 미선 씨 딸인데 당연하죠. 받아요. 작은 딸이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나중에 작은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진짜 좋은 분이에요. 엄마 잘 만나셨어요. 기뻤습니다. 딸들도 인정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이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진이 재킷을 입고 나가려는 모습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부동산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금방 올게요. 저녁 8시였는데 부동산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급하다고 하니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녀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진이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연락이 없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박우진 아저씨한테 연락 온 거 없니? 아니요, 왜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엄마, 걱정 마세요. 바쁘신 거겠죠. 그렇겠지 싶었습니다. 부동산 일이 늦어진 거겠지. 곧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계속 걸었습니다. 처음엔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더니 나중엔 아예 꺼졌어요. 문자도 100통 넘게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실종 전에 특이한 일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부동산 급한 일 있다고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급하다고만 했어요. 경찰이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찾으면 연락 주겠다고 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됐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지난달 말일에 받은 1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다른 돈은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다 내고 나면 50만 원 남았습니다. 식비로 50만 원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저축은커녕 빠듯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우진 씨 맞으시죠? 빚 언제 갚으실 건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우진이 빚이 있다고. 무슨 빚이지? 이틀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연락 안 되는데요. 빚 2억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빚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우진이 6개월 전에 2억 원을 빌렸다고 했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잘못 거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2억 원. 사채? 도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사채업자였어요.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까 부인한테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우진이 왜 돈을 빌렸지? 뭐에 쓴 거지? 사흘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세 번째 사채업자였어요. 7천만 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2억 원, 5천만 원, 7천만 원. 합치면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월세 밀렸는데요.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월세요. 네. 월세 300만 원이요. 2달 밀렸어요. 6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집 매매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 계약하셨잖아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희가 8억에 샀어요. 우진 씨가 5억 주고 제가 3억 줬어요. 부동산 직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부동산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300만 원. 미친 듯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계약서를 찾았어요. 우진이 보관한다고 했던 계약서. 어디 있지? 서재 책상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뒤졌어요. 침대 밑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박우진 부인인데요. 부동산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월세 계약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작년 10월에 계약하셨어요. 계약서를 봤습니다. 우진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명도 있었습니다. 월세 계약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8억에 샀어요. 제가 3억 줬어요. 부동산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이 집은 월세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박우진 씨는 세입자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분명히 8억에 샀다고 했어요. 5억 주고 제 돈 3억 받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계약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매매 계약서는 없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부동산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남편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 반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겨우 걸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제가 준 돈 3억 원은 어디 갔지? 우진이 사기꾼이었나? 처음부터 날 속인 건가? 집도 거짓말, 대기업도 거짓말, 대리운전도 거짓말. 아니야. 우진이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월세 계약, 보증금 5천만 원,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큰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야, 엄마 좀 와줄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와줘. 제발. 1시간 뒤 큰딸이 왔습니다. 작은딸도 함께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이 한 달 반 전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사채업자들한테 전화가 온다고, 빚이 3억 2천만 원이라고, 이 집이 월세라고, 제가 준 3억 원이 사라졌다고. 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딸이 물었어요. 엄마, 진짜예요. 이 집이 월세라고요.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아온 계약서, 월세 계약서. 작은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엄마 돈 다 어떡해요? 큰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사기예요.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집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우진이라는 사람 알아요. 실제로 대기업 다닌 사람 맞아요. 5년 전에 퇴직했고요. 그럼 거짓말은 아니네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요. 퇴직 후에 주식 투자하다가 전 재산 날렸어요. 그 뒤로 도박에 빠졌고요. 불법 도박장 단골이에요. 사채도 여러 군데서 빌렸고요. 도박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대리운전은요? 경찰이 파일을 넘겼어요. 대리운전 안 했어요. 밤마다 도박장 갔어요. 사모님이 준 3억 원 전부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큰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억 원, 평생 모은 돈, 20년 넘게 허리 아픈 것 참으며 식당에서 일해서 모은 돈, 다 날렸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우진, 지금 수배 중이에요.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돼요.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딸들이 저를 안았어요. 셋이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 석 달 밀렸어요. 900만 원 입금 안 하시면 나가셔야 해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큰딸이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딸도 돈을 모았어요. 900만 원을 만들어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딸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여기서 못 살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은 집주인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밀린 월세 900만 원 빼고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 빼면 4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이사를 했습니다. 큰딸 집 작은 방,
4평쯤 되는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구는 다 버렸어요. 8억짜리 집에 있던 가구들, 우진이 사준 가구들, 다 거짓이었습니다. 큰딸이 저녁을 차려줬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딸들한테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큰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 게 뭐예요? 엄마가 피해자예요. 작은딸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웠지만 죄송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딸들한테 신세 지는 엄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딸 집 작은 방에서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딸들은 출근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면 딸들이 돌아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들은 아무 말 안 했지만 불편한 게 느껴졌어요. 2개월째 되던 날 작은 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에요. 식당 사장님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힘든 일인데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음 식당도 떨어졌어요. 3번째 식당도 떨어졌습니다.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62. 주방 일하기엔 너무 많은 나이였어요. 한 달을 찾아다녔습니다. 10군데 넘게 면접을 봤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일도 못 구하는 나이구나. 딸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분식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방 보조자리인데 괜찮으시면 나오세요. 다음 날 나갔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테이블 6개 있는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초반 여자였어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간단해요. 재료 손질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돼요. 월급은 2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지금 저한테 선택권은 없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출근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파를 썰고 어묵을 썰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 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큰딸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쓰세요. 아니야. 방 쓰는 돈이야. 받아. 큰딸이 울면서 받았습니다. 10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했습니다. 최대한 아껴 썼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모였어요. 6개월이 지나자 400만 원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이 있었어요. 작지만 다시 쌓이고 있었습니다. 우진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못 찾았다고 했어요. 아마 다른 도시로 도망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기 고소는 했지만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어요. 돈도 우진도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하필 나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원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앞을 봤습니다. 이제 62.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힘들면 쉬라고 했고 밥도 챙겨줬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 힘든 일 있으셨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1,200만 원이 모였어요. 큰딸한테 드린 돈 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딸 집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큰딸이 말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이제 나가야지. 딸들한테 계속 신세 질 순 없어.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 5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첫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2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8억짜리 집, 넓은 거실, 자상한 남편. 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작은 방이 진짜였으니까요. 거짓 없는 제 방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모였어요. 3억은 아니지만 다시 시작한 돈이었습니다. 딸들이 가끔 찾아와요.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좁은 방이지만 행복해요. 우진 생각은 가끔 납니다. 원망은 안 해요. 대신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너무 좋기만 한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재혼 전에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고. 내 돈은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64이 됐습니다. 늙었지만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하고 딸들도 있고 작지만 제 집도 있습니다.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제 속도로요. 3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살아있고 일하고 있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